다음 우리 오늘 모신 특강을 하시게 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재구 원장님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죠. 옛날 그 노동부의 싱크탱크인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정책 기반에 기여를 하셨고요.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사회적 기업 진흥 관련돼 있는 육성 TF팀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 2012년 4월부터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해 가지고 이를 총괄 집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훌륭한 저희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김재구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 대표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한국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새롭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은 정말 더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 우리 두성컴퍼니의 박 대표님, 또 아슈카의 한국 대표 이혜영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오늘 또 함께하는 자리를 열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1월 달에 처음 창립하실 때 제가 잠깐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이 스파크가 되길 바라고요.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경제 조직이 더 탄탄해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혁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제가 발표를 최대한 좀 줄이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른데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회적 창조경제의 프론티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 시행령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고 인가를 받기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채 안 됐는데 이미 한 3,50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정책의 집행을 맡아 있고요. 또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부가 소관부처인데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결정하고 또 집행할 필요가 있고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통합 생태계를 만들 그런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흥원이 그런 일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경제를 열어오는 선두주자로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또 그것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창조경제를 얘기할 때 물론 ICT에 기반한 여러 가지 창의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소셜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직접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나오셔서 여러 국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좀 그동안 준비했던 거 성공적인 사례들 또 작년에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브랜딩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나 한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지만 제가 사실 언론이나 이런 곳에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사회적이라는 말과 기업, 비즈니스라는 말이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이게 형용모순이다. 마치 뭐 불타는 얼음 이런 것처럼 어울릴 수가 없는 말의 조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가장 극대화될 때는 이런 모순, 우리가 일견목의 모순이다,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들이 충돌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 글자 그대로 저는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을 좌우하듯이 이곳의 우선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두 개의 바퀴, 양날개로 이렇게 날아가야만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경을 우리도 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좀 돌아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선진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올해 올라가면 70년대 그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오일 샤일이 있어서 상당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회 경제적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시기가 마치 우리 지금 현재처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패러다임이었냐면 대공황 거치고 2차 대전 지나고 국가가 그런 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전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부가 과연 그러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과 또 그런 실정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정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항을 비롯해서 정말 그 복지전달체계가 효율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지 않고는 꺼내기가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정도 들어가면요, 이것을 시장을 이용해서 복지나 사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패처 이런 수상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주자였는데요. 이런 시민사회 속에 들어와서 특히 사회 서비스를 전달할 때 영리기업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영리의 추구에 의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든가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우리 한국의 뉴스에도 나오는 이때 뭐 보육이나 육아, 급식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좀 뭐 실제 말로 쓰레기 급식을 준다라든가 CCTV를 달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학대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GO 혹은 NPO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부터 오는 혁신의 압력이 부족했으니까 또 경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만으로는 이걸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바야흐로 한 90년대 들어서는 그리고 정말 21세기에 들어서는 대단히 글로벌 트렌드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패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확고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뭐 미국도 물론이고요. 영국에서는 카메론 당수가 뭐 빅 소사이어티, 프랑스도 사회연대 경제부를 만드는 국정의 핵심 과제로 이걸 만들어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린 성숙화된 단계에서 어려운 일자리 창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국에 있어서도 사실 첫 출발은 외환위기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도 사실 그라스루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뭐 빈민운동을 했다든가 지역활동, 협동조합 활동가들, 또 각 종교단체의 사역자들, 개신교, 기독교, 불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초보적인 이런 사회적 기업의 모습들을 행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바텀업으로 오히려 현장의 조직에서부터 민간으로부터 출발되었던 이런 운동이 점점 더 체계화되는 게 좋겠다. 한편 그 당시에 뭐 생산력 저도 뭐 외환위기 때는 제가 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산력 복지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더 지속적인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적폐를 혁신하기 위해서도 서구의 좋은 이런 개념들과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으로
이 민간에서 제시를 하게 되었고 고용노동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는 책임을 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처음 정책을 형성하는데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은 2010년도 여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제 8.15 경축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미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생발전 또 동방성장 뭐 서민정책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어서 저에게도 제가 뭐 그전에 무슨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그 당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데 서민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자문을 구하기에 제가 다른 것도 좀 연계를 해서 정부 싱크탱크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한다면 단순히 서민정책에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정책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무자분들 담당자분들이 이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 짧은 시간 동안 현장 다니고 사회적 기업가분들 또 전문가들 모시고 제가 좀 정리했던 새로운 정책 기조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그라스루트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인정제도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자신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모자를 씌우게 되거든요. 그래 구별이 되어야 어느 것이 좋은 의미로서는 알곡이고 어떤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정말 돈 따먹고 이런 것으로 터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인정제도 이런 것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나름대로 초기에 법제도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그런 공헌이 더 컸다고 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관주도적인 이런 정책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도 사회적 기업, 이제는 사회적 경제로 확산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운동 흐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었고, 또 그게 현장에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당연히 주장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역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나중에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모델 시장을 찾고 고객을 찾기 위해서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움직여야 되고요. 외국의 탁월한 해외 사례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기조는 착하다고 해서 용서될 수가 없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크고 또 이미 많은 준비도 있었지만 그것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량은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 사실은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그 기업으로서의 그런 탁월성도 함께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감사하게도 현장에서나 또 정부 조직에서도 그런 기조를 그대로 함께 동의해 주시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셔서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자.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조를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기업을 가르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버는 청사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이게 내부고 외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내부의 자원을 모아서 핵심 역량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이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주고 경쟁력을 만드는 원천인데 사회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보면 그 유일한 자원이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제가 많이 만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늘 돈 없다, 기술 없다, 시장 팔로 어렵다, 사람 없다는 얘기도 꼭 합니다. 근데 한국의 지금의 현실은 정말 아무리 좋은 우리가 훌륭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없이는 이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진흥원 사업도 좀 설명을 드리면 소셜벤처 경진대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고 그 과정을 연수를 받거나 투자받거나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350개 정도의 그 창업팀을 모아서 인큐베이팅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시장 찾기,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외부 환경 분석의 결정체가 이것입니다. 경영에서는 STP라고 하는데요. 세분화,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 표적을 정하고 그게 포지셔닝하는 이런 내용으로 연기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도 내가 어떤 소셜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누구를 고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핵심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업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일반 기업들도 홀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M&A를 하거나 전략적 진료를 하고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은 더더구나 사실은 반드시 우리 사회의 선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 스파크 같은 이런 선두에다가 기왕에 오랫동안 공신력을 가지고 해왔던 YMCA, YW 경실련, 로타리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스스로가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일반 기업에서도 관심 있는 아까 우리 SK에서도 오시고 또 KT에서도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뒤에 우리 김종걸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3포 세대도 얘기하지만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토굴의 시대가 아무리 끝났다고 하거나 하지만 새롭게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 모든 것들에 새로운 아마 경제정책의 이런 모습을 지경을 열어야 될 것인데 제가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치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누군가가 선도해 나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힘이 있거나 이미 가진 것이 많은 곳에서는 새로운 게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 20, 30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하고 기업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컨설팅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설명을 나눌 시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뷰라고 그러는데요. 전략에 대한 우리의 비즈니스 도메인 영역을 어디로 하고 어떻게 경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일반 기업들에게도 늘 얘기를 해왔던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고객들과 함께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기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가치와 신념에 기초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포춘 500에나 아주 탑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은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대기업들도 점점 이런 모습을 향해 나가고 있고 사회공헌 자체를 CSV라는 용어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혹은 사회적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미 대세가 다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가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이윤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만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해내지 못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선진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사회적 기업이 했던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부류들이 CSV라는 그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수익률을 제고해주고 또 자신들의 이윤을 또 보장해주는 이런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영자들이 알기 좋은 말로 이렇게 다 써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곳에 쓰지만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들이 다 프론티어가 되어서 열어줬던 길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받고 사회적 기업이 촉매자가 돼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도 했지만
그 베니스라고 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베니스는 중개무역 이런 쪽을 많이 했던 곳인데 흥미로운 것은 1000년 동안 그 국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피렌체 같은 곳은 아마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아마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주제, 마키아벨리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지했는데 아주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지배구조의 상층부는 그 대상인, 부호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체계는 물론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그 베네치아에 있는 중소상인들, 상공인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자기들의 경제활동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베네치아가 중개무역을 할 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예루살렘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을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런 곳인데 사실 여기 보면 샤일록 얘기가 나오지만 그 셰익스피어 정호하신 선배교수한테도 약을 좀 올렸는데 베니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샤일록이나 혹은 안토니오 같이 얼치기들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배에 내 모든 재산을 걸어서 보냈는데 홍콩에서 그 배가 와야 되는데 배가 침몰해가지고 쫄딱망에서 내 엉덩이 살을 베어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포트폴리오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민대표님이 선주인 곳에도 짓고 예행 대표님 배에도 좀 짓고 이렇게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로 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피렌체 사람, 베네치아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뭐랄까요 사업의 포맷이 이탈리아 말로 콜레간차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대라고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형식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무다라고 하는 뭐 구경 라인이라든 노선, 무장함이 또 보유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콜레간차는 정말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것인데 여러 사람들의 선주가 같이 모여서 그 화물을 이렇게 실어서 나누면 수익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냈던 만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는 대상인이 아니라 중소상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참여해서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무일푼이라서 일전 없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노련한 뱃사람으로서 선장의 역할을 하면은 갔다 오면은 그 전체 수익의 또 3분의 1 정도는 선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 가진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특이했고 이 체제를 오랫동안 1000년을 유지했던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도 사실은 서민들이 남의 도움만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퍼슨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회적 기업이 바라보는 그 비전이고 지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수단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로 서는 것. 그것을 우리 사회적 기업 정책이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 서비스형이라고 바로 앞에 중간 제목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그 전통적인 우리 사회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와 돌봄 분야는 지금 우리가 유형들을 좀 나눠봤을 때도 이것을 다 합치면 한 1위 정도, 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제1호 사회적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교보생명이 같이 후원하는 다솜이 재단인데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마 들으시면 콜럼버스의 날개처럼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간병 서비스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또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쪽잠 자면서 간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갈 텐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우선은 그 한 사람이 한 배들을 담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간병인이 3-4개의 배들을 동시에 담당하게 하고 대신에 그 8시간 근무를 정확히 교대 근무를 지켜서 이렇게 시프트를 해주고 또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 자체의 서비스 표준이 그렇게 변화시키게 된
그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MCA 서울학당에도 작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많지 않은 시간제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영등포 쪽에 있는데 서울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것. 목동에서도 오시고 멀리 은평구에서도 오신다고 그래요. Y가 미션 오리엔티드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막 흑자를 막 내거나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시간당 1,500원, 2,000원 이렇게 받으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전업주부는 물론 누가 아버지도 유치원 1학년생 1시대면 마칩니다. 학교에서. 어느 누가 그 아이를 봐서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6시에 마치거든요. 고학년 애들도. 근데 그것을 시간제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맡아주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제가 다른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특히 유럽을 가시면은 유럽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은 다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노동통합형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일테면 뭐 그전에 카리타스라든 아주 전통적인 이런 가톨릭이나 개신교 계통 또 사회 계통에 이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들은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사회 통합시키는데 저희가 경과적 일자리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걸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사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곳에서 새롭게 다른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분들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한국에서는 기업 자체도 지속적이고 또 일자리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인 것 같다. 다만 노동통합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을 때는 아주 탈선 청소년이라든가 뭐 마약, 알코올 이런 중독이라든가 이런 좀 아주 극심한 사례의 경우에 그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걸 운영하는 그 전체 셰프는 오르도 블루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쿡이나 바텐더나 웨이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전과자분이세요.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런 분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공공근로 같은 걸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일하셨대요. 전혀 자긍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사실 보시면 굉장히 하이엔드 마켓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유기농 재료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아주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이렇게 귀한 고객들에게 멋있는 장소에서 하이엔드 마켓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프라이드를 느끼더라는 거죠. 신속하게 사회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우리 박 대표님도 계시지만 청년들이 특별히 소셜벤처를 통해서 많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자원봉사 동아리로 시작됐지만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까지 진출해서 그 MBA 친구들이랑 마하 멘토라고 하는 마하가 위대함이라는 뜻이죠.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KT가 자기 온라인 스트리밍 강의가 보통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와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악플 금지 이런 그 과정에서 선풀 운동을 벌려왔는데 시지원이라는 지금 27세의 여성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자기 고객사 한 30여 개 정도 했어요. 지금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고객사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워싱턴 DC에 지사도 만들어서 한 6명 정도. 이거 우리 많이 하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걸으면 뭐 자기가 설정한 데 100원, 200원 이렇게 다 기부가 되도록. 그리고 제가 사회적 기업 유형 중에 두 가지 R&D와 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제로 얼마나 큰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R&D 역량이 있는지 또 마케팅 역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널 바이오라고 하는 분은 그 백그라운드가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대기업에. 근데 아이가
제가 아토피로 기억하는 아천식이 너무 심해서 청정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이 꽤 나와 있는데요. 매출의 제가 기억이 금방 한 50% 이상이 50% 가까이가 그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 홀세일 그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 뭐 이런 거 만들어 왔다니까 굉장히 우습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이런 인정 기준이나 또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사례로 그 에코준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인데요. 물론 이제 CEO 자체도 대학 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어느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레드닷 디자인 받았다고 1년 내내 거의 광고하는 거 제가 보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그 그랜드 슬램 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전부 다 이렇게 석권한 정말 그 탁월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조그만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환경이란 가치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념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도시락도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지배구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사업이 잘 되니까 특정한 분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그 정신에 맞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이루어내서 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소국 쪽에서는 잘 아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주도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래서 원래 협동조합에 관한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판매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사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지금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시계가 여기 안 붙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브랜드 얘기는 말씀을 약간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요즘 특히 이제 청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열려고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당시 어디 사업 이런 걸 봤을 때 그 현지에 가서 컴퓨터 랩 같은 거 이런 걸 멋있게 지어줍니다. 50개 최신형 컴퓨터를 딱 놓고요. 1시간 동안 좀 가르친 다음에 문을 꼭 잠궈놔요. 애들이 와서 그거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조그만 이런 단체나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해요. 원조를 하지는 않는다. 그건 정말 우리가 자기의 그 자족적인 혹은 좀 공적인 의미는 전시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한데도 다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좀 큰 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이런 데만 해도요 자격증 과정을 연계하고 먼저 한 애들 진학 대학 가는 거 도우고 걔들이 방학 되면 돌아와서 자기 후배들 가르치고 또 해외 연지는 우리도 그런 시기를 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인터넷 카페시라고 조그맣게 여기 계신 정도의 공간에 그 더미 컴퓨터 같은 거 한 2개 모니터 한 3개, 프린터 하나에 갖다 놨더라고요. 뭐가 제일 큰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프린터 해가지고 명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실 텐데 대서방 같이 글 써주고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울 하나, 빛 하나 가해가지고 이발소하는 비즈니스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그분들을 돕는 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자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사례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스탠퍼드 대학에 디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이거는 정수기고요. 신장 투석하는 재질로 만들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이 램프입니다.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냥 기부나 자선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 크레딧 아시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런 걸 이렇게 써보면 자기가 형편 되는데 집은 등유, 캐러건유 이런 걸 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게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이분들이 다 알게 돼요. 또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저력이 있는 삶을 정말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봐. 이걸 옆에 팔 수가 있겠냐고, 옆집이나 옆 동네에. 그러면 어머니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작게 5불, 10불, 20불 이렇게 빌려드리고 물건도 신용으로 이렇게 드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막 팔려다니십니다. 팔려다니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 바글라데시 같은 그 무하바드 유누스 교수의 브라민 밴드도 그랬잖아요. 상당히 좀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해서 그런 일을 못했던 어머니가 자기가 실제로 소득이 생기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일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아플 때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이 자존심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요. 솔라 시스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 경영학회 작년에 교회 강연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 다음에 한국 아메이 대표님이 같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올라오실 때 원장님이 얘기한 게 저희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뭐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사람을 세우는 그야말로 사람을 비즈니스맨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나가기를 좀 원합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딱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사회적 기업은 착하다. 근데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다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내재가 좀 돼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충분한 제품과 품질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게 비해 그러면서 또 가격이 비싸다. 또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인식들이 아마 그 전에 과거의 어떤 약자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직접 한 얘기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앵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자기들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걸 나이브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품질이 못 따라주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오히려 정말 사회적 기업은 원칙이 있는 생산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프로세스도 오히려 그렇게 더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업, 사회적 품질을 창출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프라이탁이라고 스위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거의 명품입니다. 가방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거는 명품 파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희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이는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티즈가 있고 미니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데이브 아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자기 표현적 가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마 윤리적 소비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을 어떤 이렇게 세일즈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너무 많습니다. 스토리가 풍부하고요. 남들은 없는 것도 뭐 거짓말을 못해서 없는 것도 막 짜냈으면 안 되는데 아마 한 5분 정도만 얘기하면 어떤 기업 사례를 하더라도 우리 다 울컥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쇼핑하고도 많이 하는데 쇼호스트들이 말씀을 또 잘하잖아요. 거의 완판합니다. 모두 다 재고를 다 떨어냅니다. 착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이견이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일견 맞는 얘기 같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기업은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씩 잊으려고 하면 터지는 부정수급 문제 있습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은 아니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곳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터져주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성과에 대한 우려나 그러면 결국 정부 보조금 없이는 자생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성공 사례를 잘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드리면 실제 어떤 생존율은 사회적 기업 생존율이 인정의 경우에는
92%, 보조금 이런 거 지금 임금이 중단된 이후에만 봐도 지금 현재까지는 75% 이상이 아주 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고용은 정말 저는 결과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고용이 가지는 가치를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 주체로 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론이 되는지 우리 스파크가 얘기한 소셜 이노베이터로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컨셉, 브랜드 힐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숨 차셨죠? 저도 숨이 찹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한 것 같지만 혹시 질문 한두 가지 받을 수 있으면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국 원장님께 질문 있으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교수 박정임이고요. 네. 지금 오산시 중소기업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지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대한민국이 이미지가 된다 하셨으니까 지자체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그 인정 기준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또 브리티시 시스템, 또 다른 나라들의 선진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배구조입니다. 저희가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기를 원해요. 근로자 대표 한 명 정도 해가지고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대표 두 분, 또 거기에다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쪽에서 정말 아피니언 리더라든가 또 공급업자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윤의 3분의 1을 환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공헌을 다 돌리는 것도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생활 조건도 향상시켜야 되고 재투자해야 돼야 돼서 이렇게 스케일업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라도 좀 더 자율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제의 장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 표현은 레지스턴시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소셜 이노베이터로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도 뭐 영국처럼 체리티 커미션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우리 일반적인 사회공헌 이런 그 기금 같은 걸 내고 그럴 때도 모든 것들을 경영 공시하고 우리가 낸 것이 어떻게 쓰이고 오버헤드 코스트는 어느 정도 썼는데 어떤 곳에 우리가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하는 것을 더 투명하게 우리가 빨리 그런 기반을 만들고 또 저희도 그런 걸 일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율적이고 지금같이 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한 분만 더 질문 주시면 네. 네, 저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기자단을 했었던 청년 기자단을 했었던 학생인데요. 공부를 해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는 참여 유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을 계속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7년 동안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굴 단계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인큐베이팅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그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7년째 맞이하면서 자리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자생력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뭐 청년 기자단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저희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들 통해서도 뭐 홍보대사 이런 것도 하고 청년 기자단 운영하는데 그거 허투루 잘 못하고 스포트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또 정말 욕만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회적 기업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내심 있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창업팀 자체도 저희가 매년 한 350개 가까이 하는데 현재는 창업 성공률이 한 60%가 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창업 인큐베이팅보다도 사실은 성공률이나 창업률은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이 정말 경쟁력을 갖춰서 지속 가능할지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팀은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한 1, 2년만 더 가도 방향도 보이고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의 인건비 보조가 끝난 다음에도 약 75%의 정도가 사실은 그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동원하고 또 헌신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 헌신과 열정만으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 외부의 도움이라는 것도 마중물로 쓸 때는 의미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생태계 조성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거나 아까 브랜드 전략 얘기도 했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들의 인지도는 물론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팔로 직접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 매장들 열고 이런 것들을 각축 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겠지만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분간은 제가 의무화하는 정도까지는 이걸 만들어 나가서 기반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경영 전문 컨설턴트와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그거를 교류하고 그러는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결국은 경영 역량을 갖춰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팔로 개척 그리고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이 두 가지에 주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원장님께 네, 감사합니다.